안녕하세요. SF2020 드라이브인 SF 시네마 토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국립과천과학관 윤아연, 최유나입니다. 네, 오늘은 SF 시네마 토크 네 번째 날인데요. 오늘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죠? 네, 올해 SF 시네마 토크의 주제인 또 다른 생명체, 인공지능을 소재로 SF 영화를 보고 과학자가 영화 해설 겸 인공지능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SF 시네마 토크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영화를 들고 왔어요. 바로 지금 보신 인천 스텔라인데요. 연구사님, 저희가 이 영화를 선보인 이유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영화가 인터스텔라가 아니라는 점을 모두 기억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SF 시네마 토크에서는 매년 국내에서 제작된 좋은 SF 작품들을 한두 편씩 소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인데요. 영화 인천스텔라는 그쵸? 네, 헷갈렸습니다. 올해 2020년에 제작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작이고요. 그리고 제작되자마자 영화제에 선정이 되셨어요. 지난 7월에 있었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고 엄청난 호평을 받으시고 오늘 드디어 국립과천과학관에 상륙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영화가 정말 눈물이 쏙 빠지는 감동 지점이 있고 또 그렇죠. 너무 웃겨요. 일단은 각종 영화와 우주에 대한 기존 관념을 완전 비틀어서 여러 지점들을 아주 유쾌하게 그린 영화인데요. 오늘 이 영화 인천스텔라를 샅샅이 저희가 파헤치기 위해서 영화를 제작한 두 분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분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저희끼리 사인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과학관 주변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 저희가 아무리 신이 나도 경적을 울리시면 저희가 조금 곤란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명 비상등 박수라는 좀 특이한 체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말 그대로 비상등을 깜빡깜빡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연을 듣다가 너무 신나거나 막 박수를 치고 싶거나 환호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공감을 표현하고 싶다면 경적 대신 비상등을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말로 두 분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깜빡이 박수 준비되셨나요? 저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깜빡이 박수 준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네. 네, 이제 인천스텔라의 두 감독님, 백승기, 탁재영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깜빡이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편하신 대로 앉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깜빡이 박수가 사실 무대 위에서 보면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께 공유하지 못하는 게 참 아쉽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두 분 감독님 모셨으니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우물쭈물. 예,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감독님이 아니라 감독님은 한 분이시고, 그렇죠. 네네네. 저는 촬영 감독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저는 이번 인천 스텔라의 촬영 감독으로 참여했던 탁재영이고요. 네, 이번 인천 스텔라 영화의 진정한 감독님, 우리 백승기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보신 영화 인천 스텔라를 연출한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 오늘 4일차 지금 시네마 토크 중인데 날이 갈수록 깜빡이 박수가 더 호응이 세지고 날이 갈수록 칼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추운데 오늘 두 감독님, 촬영 감독님과 감독님 감기에 걸리시지 않게 여러분 뜨거운 호응으로 계속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비를 위해 백승기 감독님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필모그래피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이 무려 4번째 영화 작품이시더라고요.
근데 감독님 이전 영화 이름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놀라시면 안 되는데요. 네, 일단 영화 제목이니까요. 자, 첫 번째 영화 숫호구. 숫호구. 네, 두 번째 영화 숫호구죠. 네. 숫호구. 호구. 네, 인토네이션을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숫호구입니다. 네, 두 번째 영화 시발롬. 부재 인류의 시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화 제목. 네, 오늘도 평화로운.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네 번째 영화가 인천 스텔라가 되었습니다. 네, 제목에서도 느껴지다시피 감독님은 대부분 코미디 영화를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네 번째 작품으로 무려 SF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코미디긴 했지만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SF 영화 제작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화가 이제 보신 영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제 우주선으로 자동차가 표현됐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여기 극장에 와서 자동차에서 저도 같이 보면서 최초로 4DX 상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는 자동차 안에서 봐야 진짜 재밌는 영화인데 오늘 첫 경험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질문 주신 대로 제가 그동안 코미디 영화를 많이 만들었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주시는데 사실 제 영화는 다 과학 영화였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이번 작품 포함해서 다 SF 과학 영화들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예산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코미디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아까 소개해 주신 두 번째 영화 그 욕처럼 들리는 그것도 이제 시발점이 된 놈. 그래서 이제 인류의 시작. 예.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고민이 제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 인류가 종교에서는 탄생론을 이제 그 창조론으로 비추고 또 과학에서는 진화론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상반된 게 신기해서 과연 우리 인류가 어떻게 탄생했을까에 대한 나름의 저의 고민을 이제 풀어냈던 영화였는데 그런 것처럼 또 첫 영화 숫호구는 이제 아바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모두 다 과학 영화였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SF 영화 감독님이셨네요. 예,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너무 그동안 연락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코미디 감독이다 오해를 하셔가지고 내심 서운함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네네. SF2020에서 과학과 연관 지어서 제 영화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드디어 꿈을 이뤘다. 드디어 내 영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났다. 너무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정체성을 제대로 찾으셨다. 이 예, 영화가 맞습니다. 저희가- 네. 듣고 보니 저희가 정말 제대로 잘 모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맞습니다. 인천 스텔라 영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코미디 영화라고 오해를 네. 한 지점이 사실 저예산 영화이기 예, 예.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저예산 영화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제작비나 뭐 제작 시간이나,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지금 SF 영화들은 사실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죠. 예. 네, 좀 비교해서 지금 네, 저예산 네.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그 어, 환경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한국 장편 영화 제작비가 요즘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100억 미만이 없어요. 예. 대부분 이제 10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영화가 아무래도 이제 인천 스텔라 그리고 또 SF 영화고 하다 보니까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영화가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와 많은 비교가 되지요. 실제로 전 세계 언론들이 지금 많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는 영화죠. 예, 주목하고 있죠. 주목도 꽉 쥐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영화랑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좀 있어 보이겠지 달러로 표현을 하자면요. 네. 크 감독님의 인터스텔라가 제작비가 1억 6,500만 달러입니다. 1억 6,500만 달러.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방금 보신 영화 인천스텔라가 5만 달러. 예. 5만 달러로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5만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제 제작비 정도도 사실은 뭐- 예, 최고의 제작비. 네네네. 예. 지금 그럼 제작하신 영화 중에 사실 가장 비싼 영화입니다. 오, 예.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영화. 예, 예. 그 전에는 뭐 1,000만 원을 넘긴 영화가 없었는데 이번에 5만 달러. 예. 5만 달러. 예, 예. 5만 달러. 그러니까 SF 영화라고 하면 보통 막 엄청나게 고퀄리티에 사실 예산도 뭐 100억 뭐 몇 천억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감독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SF 영화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SF 영화는 좀 무엇인지
6천만 원이나 뭐 상관없이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네네네. 아닌지. SF 영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과학 영화다라고 이제 단정을 지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SF의 그 정의는 저는 이제 셀프 프레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셀프 셀프 프레임. 프레임이다. 예, 네. 셀프는 이제 스스로. 그 프레임은 이제 어떤 필름을 얘기하는 거죠. 셀프 필름, 뭐 혹은 셀프 프레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영화다. 예, 그게 바로 SF 영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해석이 너무 좋으신데요. 네. 저희 축제가 SF를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사이언스 앤 퓨처라고도 쓰고 사이언스 뭐 페스티벌의 약자로도 쓰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의 용어가 나왔습니다. 네. 프레임. 셀프 네. 프레임이라고요. 네. 네.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SF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독님만의 특별한 영화 철학이나 신념 같은 건 있으신지? 저는 이제 제가 영화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저는 이제 커서 어른이 된 다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뭐 연극영화과를 간다거나 영화과를 가서 영화 공부를 정식으로 시작한 사람은 아니고요. 원래는 다른 전공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영화 만들기에 대한 꿈이 너무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내가 언젠간 이루고 말겠다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조그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조그만 캠코더 한 대 사가지고 주변에 있는 소품들을 이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변에 있는 공간에서 영화를 찍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돈이 없어도 찍을 수 있는 영화,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틈틈이 이제 집에 있는 소품들을 갖다가 우주의 장비인 것처럼 막 우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돗자리를 메고 달리던데. 예, 돗자리 메고 달리기도 하고 뭐 행성의 흙을 분석한 장비는 네, 홈매트 우리가 가지고 보통은 이제 모기를 하고. 살상하는 용도로 쓰는 장비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장비들로도 영화를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저의 영화 신념이고, 그래서 저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영화,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영화 철학입니다. 사실은 그런 철학을 담아서 책도 한 권 쓰셨는데 아까 그 영화에 등장하는 책꽂이에서 그 남기동 대원이 예.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서 떨어뜨린 책, 떨어진 본인의 책을 네, 제 영화에서 항상 제 책이 맞아요. 같은 구도로 꼭 등장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영화에 우리 감독님도 나오셨어요, 잠깐. 어디 나왔었죠? 다들 보셨나요? 어느 이렇게 장면인지. 생기신 감독님이신데, 네, 네. 네, 지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네, 원래 이제 극 중에 그 엄마랑 아빠가 과거에 데이트하는 장면에서 영화관에서 이렇게 막 그 남기동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딱 웃어서 안기는 장면인데 그 뒤에서 영화 보고 있는 관객이 전데 원래는 저는 이제 연기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은데 또 아무도 저를 찍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나를 찍어야겠다 생각해서 진정한 셀프 프레임이. 예, 셀프 프레임이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영화를 네. 찍기 시작했는데 이제 영화를 또 찍다 보니까 찍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연기는 우리 확실히 배우들이 잘한다 생각해서 저는 점점점 이제 조금씩 나오다가 급기야 이제 어둠 속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네 작품 모두 출연하셨나요? 네 작품 모두는 아니고 세 작품 출연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조금씩 출연의 지분이 약해지시는 예. 거죠. 혹시 그 지금 탁 감독님도 네네네. 좀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찍으시니까 네. 신념이나 영화를 좀 보는 그런. 저는 무슨 특별한 신념이 있어서 영화를 하게 된 건 아니고 원래는 저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PD였고 지금은 이제 여행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백승기 감독님께서 또 전격적으로 제안을 해주셔서 이 팀에 합류해서 영화라는 너무나 좋은 경험을 하게 됐고 또 다른 영화도 아니고 올해의 정말 최고의 화제작 인천 스텔라에 같이 합류하게 된 게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한 가지는 저희가 저는 이제 해외 다큐멘터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여행 다큐멘터리라는 것이 뭐 장비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게 풍족하게 그 현장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제한된 환경 속에서 지금 있는 것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찍어야 되는 좀 그런 거에
최적화돼 있었는데 그런 저의 경력이 알고 보니까 다 이런 저예산 SF 영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누군가의 계시에 의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백 감독님 다 알고 만나게 될 사람은 딱 반드시 만나고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죠. 예. 어떤 저의 삶이 바로 인천 스텔라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모든 것은 운명적이다. 두 분의 네. 철학이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깨달았어요. 네. 네, 여기서 잠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탁재현 감독님은 소개하는데 뭐 이렇게 뜸을 들여서 갑자기 잘 모르나 봐. 그러니까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네, 다큐멘터리 PD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팟캐스트계 여행 부문의 부동의 1위, 탁 PD의 여행 수다의 메인 탁 PD님을 맡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가 또 우연히 또 이번에 이렇게 SF 영화 촬영에 함께 하시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두 분 원래 알고 계신 사이였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이 건너 아는 사이였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비할 게 은근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게 일단 저 빨간색 스텔라 자동차. 그렇죠. 네. 여기 이제 메인 주인공이죠. 사람과 하늘과 스텔라에서 이제 스텔라를 맡아야 하는 이 스텔라 자동차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인천 스텔라가 사실은 사람과 그렇죠. 하늘천의 하늘과 네네네네. 스텔라라고 스텔라. 하는 거죠. 네. 네네. 네, 많은 부분을 인천에서 찍긴 했지만 그게 뭐 제목과 그렇게 크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연히 제 패친 중에 굉장히 관리가 잘 된 아주 훌륭한 상태의 순정 상태의 스텔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스텔라 차를요. 네네네. 아, 네. 네. 그래서 일단 감독님이 저한테 그 차의 그 차주를 좀 연결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 연락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어쨌든 영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영화를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함께 이제 고민을 이렇게 막 걱정을 해주게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 영화 하신다면서 그럼 그거 찍으실 그 그린 스크린 그 스튜디오는 구하셨어요? 그거 크기가 상당히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못 구해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거기 저 동아 방송대 거기 스튜디오가 있고 거기 교직원으로 제 후배가 근무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소개를 해드릴까요? 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니 그럼 거기 우주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황무지로 나올 장소는 거기 어떻게 섭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그럼 제가 아는 그 인천 쪽에 거기 그 영종도 쪽에 괜찮은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한번 뭐 이러다 보니까는 한번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 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함께 하십시다라고 말씀을 선뜻 해주셔가지고.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촬영 감독님으로 섭외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스텔라 촬영을 구하다 보니까 두 분이 만나시게 된 거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감독님을 위해 갑자기 이제 수호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영화의 철학을 위해서. 그럼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영화 철학이 굉장히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영화 제작 이런 거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언뜻 감독님 인터뷰를 보다가 내 영화 철학은 C급 철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거든요. 이 C급 철학이 정확히 뭔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를 구분 지을 경우들이 있죠. A급 영화다, 뭐 B급 영화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는데 제가 처음 영화 만들려고 마음 먹었을 때 솔직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비도 없고 뭐 배우도 없고 영화에 대한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B급 영화도 아니다. B급도 만들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는 그냥 C급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C급 영화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못 만들 거기 때문에 이왕 못 만들 거 세상에서 제일 잘 못 만들자. 로 시작한 거죠. 어차피 못 만들 거 제일 잘 못 만들자. 모든 최고가 좋으니까. 예, 이렇게 네. 이제 시작된 건데 찍다 보니까 묘한 어떤 공식이 생겼어요. 뭐냐면 저희가 쓰는 게 이제 카메라죠. 일반 캠코더. 예, 캠코더로 촬영하고 집에 있는 컴퓨터로 편집하고 사이버상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코믹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시네마. 예, 뭔가 저희가 그 영화를 만들어가는 제작 과정에 다 공통적으로 C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아주 C의 라임을 맞추신 건가요? 예, 그래서 네. 어떤 C에 의한 C의 메커니즘에 의한 영화다. 그리고 보통 영화 한 편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감독님들이 많은 준비 과정과 투자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영화 한 편 나오는데 몇 년씩 걸려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같은 방식은 자본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만 먹으면 바로바로 빨리빨리 급하게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급 무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C와 급이 합쳐져서 C급 무비가 됐고요. 절대로 나중에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예. 우연히 네,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냐면 A급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몇몇 사람들, 우리나라의 뭐 박찬욱 감독님이나 뭐 봉준호 감독님이나 이창동 감독님 같은 정말 소수의 몇 분이 만들 수 있는 A급 무비의 세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많은 B급 무비, 뭐 이제 이런 어떤 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A급 무비가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만들 수 있는 영역이라면 B급 무비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영화, 그리고 이제 C급 무비는 그야말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수직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어떤 넓은 관계에서의 C급 무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말을 정말 잘하네요. 아니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사실 요즘에 UCC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상 제작에 다 뛰어들고 있고 누구나 쉽게 자기 얼굴 찍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하는 틱톡도 지금 활발해지고 있는데 요즘 시대 트렌드와 너무 딱 맞는 철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앞서가신 분이셨습니다, 감독님. 너무 앞서가서 지금 조금 난해해졌는데요. 원래 UCC를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처음에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CC계의 아버지, 뭐 선구주자,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국내 유튜브가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장은 너무 배가 고프다라고 해서 영화를 만들자 해서 이제 영화 쪽으로 지금 뛰어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극장 스크린이 다 문을 닫고 있고 유튜브가 엄청나게 지금 흥행을 하면서 너무 앞서가서 불이익을 당한 어떤 그 비운의 천재가 됐죠. 그럼 이제부터 빛을 발하는 행운의 천재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조금 네. 더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감독님이 그 인터스텔라. 네. 이게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인천스텔라에서 저 그 책을 떨어뜨리는 장면에서 이것은 정말 진정한 오마주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디어 구상하는 부분에서 인터스텔라를 많이 좀 염두에 두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주 정말 큰 오해신데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관람하신 관객분들도 이 영화는 무조건 인터스텔라를 보고 오마주와 패러디를 해서 만든 영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극 중에 뭐 많은 영화들이 등장하죠. 뭐 마션에 대한 오마주도 있고 그래비티에 대한 오마주도 있고 아마겟돈도 아마겟돈도 봤어요. 네. 있고 뭐 저기 원더우먼도 봤습니다. 예, 저기 그 뭡니까 그 캡틴 마블도 있고 그 영화 콘택트 97년도에 나온 콘택트라는 영화도 있고 정말 많은 우주 영화를 담았습니다만 그 영화들은 다 패러디와 오마주를 한 게 맞고요. 인터스텔라만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게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 시발롬 일리시작이라는 영화를 찍기 위해서 히말라야에 가서 촬영을 하다가 밤하늘의 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히말라야에서 올려다보는 밤하늘의 별이 너무 멋있어서 이런 어떤 인간과 우주를 연결하는 영화를 찍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미 블랙홀과 뭐 디테일한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 2014년도에 인터스텔라가 개봉을 하고 나서 참고하려고 제가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참고하려고 보러 갔는데 보자마자 제가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잠시만요. 그럼 인터스텔라보다 먼저 생각한다는 말씀? 아마 생각은 동시에 했을 겁니다. 놀란 감독님하고 놀란 저하고 감독님과요? 얼피스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이제 먼저 만드신 거죠. 예, 먼저 만드셔서 개봉을 하신 거고 저는 한 발 늦은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대로 만들면 무조건 베꼈다는 소리 듣는다. 그래서 촬영을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각색을 계속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6년 만에 드디어 이제 제작을 결국에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목도 그럼 아예 비슷하게 가자라고 정면 돌파를 한 거죠. 예. 어차피 이제 만들어질 영화는 또 다 만들어진다. 어차피 만들어질 영화 네, 네. 만들어지고 네. 일어날 사건은 일어나고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인과율의 흐름 속에 있다. 네,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점을 가지신 감독님이 또 되게 멋져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인터스텔라 영화는 그 블랙홀 안에 4차원 공간이 있고 네. 또 그 안에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막 시간적 유기 순서가 아니라 막 그 뭐라고 해야지 멀티버스 네네네. 멀티버스 안에 그런 설정들이 있는데 인천스텔라에도 그런 비슷한 지점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아이디어가 너무 비슷해서 좌절하셨다. 이걸 제작하기를 포기할 뻔했다. 네, 네, 부분이 네.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유사하고 좀 어떤 부분이 좀 다른 지점이 있었는지
좀 일단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면, 그 우주에서 블랙홀을 통해서 또 다차원의 우주를 경험하게 되고 서로 다른 차원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그런 점은 그리고 이제 시간의 어떤 흐름이랄까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도 미래의 인류가 과거의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들이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다면 인천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지만 또 이제 인천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우주를 굉장히 그 생물학적으로도 접근한 영화예요. 그래서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지구과학과 우리 어떤 생물학, 인간 탄생에 있어서의 생물학을 같이 연결시켰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도 어떤 그 일종의 윤회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동양이 들어가네요. 예, 동양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도 나오고 그래서 동양도 나오고 갑자기 그래서- 내용이 어려워지기 예,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단순히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존재한다라는 어떤 일방적인 수직적인 어떤 시간 흐름이 아니라 또 반대로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 아버지도 존재할 수 있었던 이런 어떤 그 역방향의 시간들, 예, 그리고 메비우스띠 같은 이제 그런 시간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인터스텔라와 인천스텔라가 좀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최신의 과학 이론을 반영하려다가 보니까 생긴 어떤 결과인 거지 이게 이제 의도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일단 보면 이 영화에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이제 4차원을 넘어가는 어떤 6차원인가 7차원 하는 이제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만물이 11차원의 끈의 진동으로 모든 원리가 설명이 된다는 그 슈퍼 스트링 그 촉근 이론까지 반영되어 있는 네, 그래서 맞아요. 촉근 이론 나오나요? 네, 거기서 네네. 이제 그 촉근 이론이 반영이 네.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과학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알렉산더 빌킨슨과 안드레 린데라는 이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이제 거품 우주론이라는 거를 주창하신 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이제 무대에 거품- 올라오기 네네. 시간에 이 이름 엄청 외우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거는 이 이름을 좀 쪽에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항상 네네, 즐겨보시고. 네.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창한 거품 우주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주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리 법칙이라든지 뭐 중력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건이 딱 갖춰져 있고 네. 그리고 뭐 우주가 지금 보면은 처음에 빅뱅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때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더 과하거나 덜했으면 지금 우주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다시 이 하나의 점으로 뭉치던지 아니면 그냥 에너지로서 흩어져 버렸을 텐데 지금 우주의 모습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해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누군가의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돼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연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라는 것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꺼지고 마치 이 욕조의 그 거품들이 욕조에 아주 그 무수한 거품 목욕할 때 보면 그 거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속해서 생겨나고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우주에 살고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영화에 보시면 그 남기용 대원이 이제 블랙홀에 빠져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인터스텔라를 보면 이제 사각형으로 네네네. 막 표현이 돼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그란 거품으로 그렇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거품 네, 이론을 그래서 반영했다. 그 안드레의 예, 예. 거품 우주론까지 반영되어 있는 네. 역시 그런- 이렇게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이 영화가 과학 영화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이렇게 같아요. 얘기를 안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게 그냥 이제 예산이 없어서 그 그냥. CG로 표현하기에 그게 편해서 그렇게 그러니까요. 표현했다고 모든 것이 생각하시는데 의도된 모든 정말 것들은 다 철저하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거품을 그렇습니다. 표현한 거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의 물리 법칙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넘어가는 듯한 부분도 보이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상자가 우주선이 된다든가 이 상자로 들어가서 저 상자로 나온다든가 그 안에서 갑자기 시간이 엇갈린다든가 수동력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 가능한 것이라면은 이 우주의 어디선가는 가능할 수 있다. 이 우주가 아니면 그 거품 우주 중에 다른 우주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거품 우주론의 어떤 요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워낙에 무한하고 그런 우주의 개수조차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함의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의 우주에서는
이 인천 스텔라 안에 있는 세계관과 같이 모든 상자가 다 어떤 양자통신적으로 얽힘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 상자와 저 상자가 함께 공명하고 그 상자로 들어가면 다른 상자로 나오고 그 상자에서는 시간과 공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네. 네. 아주 훌륭한 너무 좋은 맞습니다.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건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도 옆에 킵손 박사님이 계셨잖아요. 과학 자문을 해주시는 그 우리 백승기 감독님은 또 어떤 분에게 과학적인 이런 영향과 영감을 받으셨는지 자문을 또 어떻게 받으셨는지 이런 지금 수많은 과학 이론들이 네. 지금 등장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지금 저 아까 보니까 여기 어린이 관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미래 과학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영화 감독을 꿈꾸시는 분도 있을 테고 다양한 어린이들이 여기 함께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이런 과학 영화를 만들 때 책을 좀 읽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는데 원래 저는 책을 많이 읽진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 때는 책을 많이 안 읽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커서 이제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 이제 책 좀 읽어 하는 얘기를 이제 영화 속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보냈는데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책만 읽죠. 그래서 이 전에 이제 그 시발롬 인류의 시작이라는 최초의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 때는 성경을 좀 읽고 만들어야겠다 해서 성경을 봤는데 성경이 생각보다 너무 두껍고 글씨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읽을 자신이 없어서 어린이 성경이라고 그림 많이 나와 있는 걸 읽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놀란 감독님이 이제 이 영화 인터스텔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동생분이 또 실제로 어떤 물리학까지 공부까지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인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칼 세이건의 되게 유명한 책이죠. 네. 코스모스라는 책을 서문까지 제가 읽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네. 머릿말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예, 거는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서 그 칼 세이건이 이 영화의 어떤 자문이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아, 네. 역시 백 감독님께는 칼 세이건이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보통 요즘 코스모스는 닐 타이슨 아닌가요? 다른 코스모스가 또 있나요? 새로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새로운 저는 칼 코스모스가 세이건 형님이 좀 저희 믿음직스럽더라고요. 세대 아이, 또는 네, 예. 탈세건이죠. 예. 네. 그럼요. 네. 이렇게 지금 두 분 너무 재밌으신데 영화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진짜 많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게 SF 영화인데 너무 웃겨요. 이게 깔깔거리면서 웃는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피식 웃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바로 그게 제가 원했던 웃음입니다. 예, 예. 과학 영화기 의도된 때문에. 웃음. 예, 의도된 과학 웃음. 영화기 때문에. 네. 그 영화가 사실 감독님이 다른 지금 네 번째 영화지만 다른 영화들 네, 네. 그런 웃음 포인트들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 우주선이 스텔라 차인 것도 웃기고 아까 말했던 박스가 박스가 우주선인 것도 어이가 웃기고 없죠, 사실은. 네네. 이게 보통 SF 영화를 하면 그런 소재들을 디자인에 되게 심혈을 기울이는데 네, 네, 네.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학에서 일상에서 보는 재료들로 네, 영화를 네. 찍는 그런 근데 제가 좀 웃겼던 지점들이 뭐 감자라든지 동면에 들어갈 때 그 네, 네. 목베개. 그렇죠. 네. 목표가 너무 중요하죠. 네. 아사 뭐 이런 거 아사. 있잖아요. 네. 아사. 감독님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히다 이 표현은 이 네네. 표현은 정말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웃음 지점이 정말 기가 막혔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그 배경이 처음에 소개될 때 아사 건물 처음에 등장하고 아사 우주선 제3우주선 발사장 뭐 이제 이런 데 나오잖아요. 실제 이제 아사 건물로 나오는 곳이 제가 이제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 월미도 쪽에 가시면 이제 월미공원이 있는데 그 월미 전망대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월미 전망대를 아사 건물로 표현한 것 그리고 그 운동장이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 저희 동네에 있는 어떤 여고의 운동장이에요. 예. 그 여고를 이제 우주선 발사장으로 표현한 거 이제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영화의 매력이다. 네. 아니 이 영화의 특징이 아까 그런 피식거리는 그런 웃음 효과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개그 뒤에
이 로케가 엄청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영화 그 씬마다 사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웃음 네. 짓는 요소 외에는. 근데 감독님도 피싱 요소보다 이런 장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장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신기하기도 한데요. 아니, 촬영 감독님께 이거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아니 인천의 곳곳 정말 이 아름다운 지점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해주셨는데 이건 정말 오로지 감독님의 역할이신 거 아닙니까? 뭐 장소의 사실 대부분도 우리 백승기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경험으로 발견한 장소가 영화 중에 이제 갬성, GAM 스타, 예, 그쵸. 갬성. 나오죠, 갬성. 갬성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 황무지. 거기도 네. 어딘가요? 거기가 근데 거기가 영종도예요. 이게 모두가 다 인천이 배경인가요? 모두는 아닌데요. 대부분이 이제 인천 쪽에서 아, 촬영이 됐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인천 스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목이 인천에서 찍었기 때문에 인천 스텔라는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하늘과, 네. 그 황무지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에요. 이제 인천 영종도에 가시면은 거기에 원래 예전에는 오성산이라고 하는 제법 높은 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에 해발 40m가 넘어가는 산이 있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전체를 다 깎아서 그 골재를 원래 그 영종도가 섬이 3개였어요. 그래서 그 3개의 섬 사이의 공간을 메꾸는 그 간척하는 재료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산이 있었던 절개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오성산 전망대라고 있는데 오성산 전망대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인데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거를 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영종도 그러면은 사람들 그냥 뭐 배웅하러 가거나 아니면 어디 해외 나갈 때 가는 장소로만 아시는데 저는 그냥 좀 머리가 복잡하고 할 때는 거기 가서 이렇게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보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좀 차분해지고 기분 되게 좋아지거든요.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 한번 가보고 싶네요. 그러면 네네네. 저도 갬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럼요. 생각이 그럼 듭니다. 진짜 좋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 뒤에 설마 이런 데로 길이 있을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쓱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갬성이 펼쳐집니다. 또 가서 찾아봐야 되니까 또 매력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도 요새 참 아무 건물도 안 걸리게 뭘 촬영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찍은 다음에 이제 후반 그 CG 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지워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정말로 주변을 촬영을 하면은 주변 지역보다 살짝 높은 분지 지형처럼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외계 별의 느낌이 굉장히 황량한 그런 별의 느낌이. 근데 그 알지 않았나? 그 공간을 좀 조심해서 가보셔야 되는 게 그 공간이 4주에 한 번씩 그 리셋이 그렇죠. 돼요. 예, 그래서 가시면 날짜를 잘못 맞춰 가시면 네. 엄청난 폭풍 모래 바람을 네, 네.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우주의 크기를 알게 된 게 굉장히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그런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그런 것들을 어떤 표준 촛불 삼아서 우주의 크기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화에 등장하는 정확하네요. 갬성은 4주에 한 번씩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그런 이제 별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플래닛.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이게 다 의미가 있었네요. 그럼요. 네,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없는 정말 대단한 작품인 것 정말 잘 같습니다. 짜여진 각본이다. 진심으로요. 네, 네. 그리고 얘기 들으면서 그 탁 감독님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여행 팟캐스트 운영하시는 게 맞구나라고 느끼는 게 이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도 확실히 많이 다니신 분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네, 좀 많이 좀 돌아다녔습니다. 책도 좀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또 이렇게 술도 되게 많이 좋아하셔서 네네네. 주류대상 심사위원도 하셨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도 네네. 들었고 대한민국 주류대상 맥주 부문 심사위원. 그리고 쓰신 책 제목을 제가 봤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비가 오지 않으면 좋겠어. 비가 오지 않으면 좋겠어. 이름 핑계고 술 마시러 왔는데요. 네네네. 뭐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 술 먹고 싶다. 관심사 전문 분야가 그러니까 지금 과학 얘기도 엄청 많이 하시고 이게 너무 다양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네. 좀 넓고 다양하게 좀 많은 것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되게 외골수 타입이거든요. 한 길만 파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분들을 보면 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에너지들이 생기고 또 많은 것들을 섭렵할 수 있게 되는 그 뭐 근원 뭐 이렇게 원동력 같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근데 그런 건 이제 제가 그 방송 PD 생활을 하면서 좀 습득한 부분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또 제 스스로가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좀 즐겁게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를테면 제가 금융에 관련된 무슨 다큐멘터리를 찍는다. 그러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금융에 대해서 알지 않고서는 재밌는 이야기를 그냥 남들 아는 다 뻔히 아는 그런 얘기 말고는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파야 되는 게 맞고 뭐 어떤 인류학적인 다큐멘터리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민족이나 어떤 그 나라 역사에 대해서 웬만한 전문가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싹 또 비워야 되죠. 다음 프로젝트를 또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4주에 한 번씩 그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그 세페이드 병광성처럼 이제 그런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어쨌든 제 머릿속에 남는 것들은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을 뭐 그 공부할 당시만큼 다 가지고 있진 못해도 그 안에서 가장 좀 재밌었던 것들 재미. 네네.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썰풀기 좋은 것들. 그 정도는 이제 가지고 있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해왔던 것들이 재미있는 것들을 계속 추구를 하다 보니까, 방송 PD를 하다가 지금 뭐 이제, 책도 쓰고 주류 대상 뭐 심사위원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엔 이제 영화 촬영 감독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그래도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는 제 삶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는 요소가 핵심 가치가 재미다, 재미라는 한 단어라는 거를 좀 일찍 깨달은 게 저한테는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재미있어야 무엇이든 좀 파헤칠 수도 있고 깊이 있게 뭘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재미없이 그냥 일만 하고 공부만 하면 너무 삶이 목표의식 없이 이렇게 흘러가기만 하잖아요. 어쩌면 백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C급 그 영화 네. 철학과도 좀 내게 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이제는 조금 더 영화에 대한 얘기 또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영화 영문 제목이 인천 스텔라가 아니에요. 슈퍼노바라는 초신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신성도 사실 굉장한 과학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별이 죽기 전에 반짝 빛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별을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근데 왜 굳이 제목을 인천 스텔라도 아니고 초신성이라고 잡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 영화의 이제 내용하고 굉장히 밀접한 제목이라서 그렇게 지었고요.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딸 규진이가 이제 고공비행을 캡틴 마블처럼 슉 하고 날아가지고 갬성하고 이제 충돌을 하면서 합쳐지면서 엄청난 이제 폭발이 일어나죠. 이제 초신성 폭발을 표현한 건데 그 초신성이 그 초신성의 스토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초신성이 한 별이 죽으면서 엄청난 빛을 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별들을 탄생시킨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류의 탄생하고도 너무 닮아 보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존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한 세대가 어떠한 광활한 뜨거운 사랑을 폭발시키면서 그 다음 세대를 또 만들어내고 하는 게 어떤 별의 탄생과 죽음이 인류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갬성의 어떤 성질, 뭐 4주에 한 번씩 다시 리셋이 된다거나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규진이 어떤 날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떤 우리 인류의 탄생 과정과도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죠. 예. 초신성이 이제 그 별이 죽기 전에 별 안에 있는 그 내부 물질들이 폭발을 하거든요. 폭발을 하면서 우주에 자기의 물질을 모두 뿌려주고 또 그 물질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모여지면 다시 또 새로운 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말씀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별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책 제목 중에도 있는데 우리는 모두 별에서 온 먼지입니다라는 그렇죠. 책이 네, 이 맞습니다. 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도 사실은 그런 어떤 별이 폭발을 하면서 우주 공간에 흩뿌린 물질들이 이 지구에 와서 또 우리라는 어떤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한 가지 소재 더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네. 저희가 중요한 키워드가 박스라는 게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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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박스가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시대를 좀 아우르는 로맨스 장소, 엄마 네. 아빠의 로맨스 장소이기도 하고 네. 또 딸의 또 로맨스 장소이기도 네. 하고 또 사랑의 메카인 거죠. 사랑의 네. 메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썸 타던 남녀가 박스 안에서 연인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와 딸이 딸을 만남- 또 이렇게 놀아주는 놀아주는 공간이기도 장소도 하고. 되고 네. 왜 근데 하필 많은 공간들이 있을 텐데 박스 공간을 이 중요한 공간으로 삼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까 첫 번째는 제가 주변에서
가장 좀 구하기 쉬운,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것을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이 그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요즘 하도 젊은 이제 분들 저 포함해서, 저 굉장히 젊죠. 이제 저 포함해서 그 집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뭐 집을 못 구해서 뭐 결혼을 못 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막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집 없을 때 막 그 뭐 박스에서 살면 된다, 뭐 소꿉놀이 할 때도 우리가 어렸을 때 박스에서 놀기도 하고요. 박스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접할 수 있는 가장 기초 단위의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일종의 그 박스라는 공간을 하나의 집이자 이제 어떤 세대가 세대에게 물려주는 일종의 그 알 같은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딸이 결국 그 박스에서 벗어나서 진정 이제 홀로 이제 독립을, 맞아요, 진정한 맞아요. 독립을 하고 날아갈 때 그 박스가 이제 멀어지게 되는데, 그게 일종의 알을 깨고 나오는 어떤 모습,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장난처럼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게 너무 무릎을 탁 치게 재밌습니다. 되거든요, 정말. 네, 정말로요. 네. 제가 오늘 이 집이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여기 과학관인데 이 영화를 좀 과학적으로 분석해봐야겠다 싶어서 정말 한 몇 번씩 돌려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나오는 애쓰셨습니다. 숫자마다 예민하게 봤습니다. 저 숫자에 의미가 담겨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유난히 예민하게 봤던 부분이, 여러분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스텔라 우주선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그 위급한 시점에 아빠 조종사가 얘기하죠. 클로버한테요. 자, 우리가 무게를 얼마나 줄이면 될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산기를 두드리며 네네네. 되게 클로버가 위급하게. 막 굉장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돌려서 이거다. 이거 하나는 들어야 우리가 이제 과학 얘기를 할 수 있다 싶어서 엄청 메모를 하려고 그걸 돌려듣기를 했는데, 여러분 숫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숫자가 심지어 2020kg에서 1970kg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받아봤자가 진짜 빵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50kg 줄이면 되는 것이었는데, 아빠가 또 마카롱 살리려고 또 본인이 희생을 하셨죠. 한 80kg는 돼 보이셨는데 그 비효율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근데 왜 1970이셨나요? 그때 태어나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 이제 그거는 영화 설정상 딸의 나이를 감안해서 저 딸이 지금 저 정도 나이이려면 아빠가 최소한 얼마여야 된다 해서 아버지의 어떤 그 아버지의 생일을 염두하고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탄생 연도와 지금 아버지의 죽음 연도와 또 재탄생, 이제 그게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가지고 아버지의 탄생 연도를 제가 쓴 거죠. 예. 아빠가 1970년도에 태어나시고 2020년도에 돌아가신. 예, 그 극 중에 이제 기봉이 그런 거죠? 예. 예, 예. 생각보다 젊으신 아버지네요. 네네. 잘 이해하시려 그러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여기까지 갔더니 이 영화는 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구나 네, 하고 대략 그냥 그냥 거기에서 이해한 것 같다는 느낌이 올. 그러니까요. 같을 때 그냥. 네네.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딱 펜을 놨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굉장한 과학 영화였다는 것을 맞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장면, 모든 프레임에 다 숨어져 있는 의미가 숨은 있습니다. 뜻이 있는. 예, 예.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좀 현장 질문이랑 좀 인터넷 그 유튜브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아까 사인을 한 것들 있죠. 깜빡이 사인을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 현장에서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깜빡이를 켜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영화 내용이 아니더라도 지금 감독님들한테 궁금한 질문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찾아가서 질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질의가 있으시면 채팅창에다 질문을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질문이 올라오는 걸 저기 먼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뒷줄에 가장 왼쪽 차량 3739 차주님께서 질문하시려고 합니다. 네, 괜찮으시면 잠시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얼굴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척 재미있고 영화를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울컥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깔깔거림도 종종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이 잘 얽혀 있구나라는 재밌게 봤고요. 근데 영화에는 나름대로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마지막에 박스 속에서 아빠가 나왔거든요. 제가 잘못 봤나요? 아빠 맞습니다. 예. 네. 그 장면이 왜 뜬금없이 그 장면이 들어갔을까?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장면은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상징하는 게 어떤 딸의 본격적인 이제 어떤 독립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제가 이제 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알을 깨고 나온 더 이상 이제 부모에 의해서 키워줘야 되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 두 발로 설 수 있는 혹은 두 발로 이제 나를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딸의 이제 어떤 그 변화 과정인데 그 직전에 그 아버지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아버지와의 환영의 대화죠. 예, 아버지는 실제로 왔다기보다는 극중의 상에서 나중에 이제 사라졌으니까 아버지와의 환영과의 대화인데 일종의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스스로의 다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영화가 이제 보시면 초반부에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박스에서 숨바꼭질하면서 놀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딸을 계속 찾지요. 딸이 숨고 아버지가 계속 찾고 이런 놀이를 하다가 이제 극 중에서 마지막에는 결국에 딸이 아버지를 찾으러 가지요. 그래서 그 역할이 바뀌면서 진정한 이제 독립과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장면을 암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 다시 한번 아버지가 자신의 어렸을 때 자신을 찾던 그 기억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온라인 질문 좀 볼까 하는데요. 박재현님께서 사람이 진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이런 질문을 참 저희에게 주시다니 참, 네. 저희가 이런 질문을 어쨌든 알 거라고 생각하고, 답을 드릴 예.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 물어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근본적인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라기보단 두 분이 생각하시는 예. 의미를 제가 좀 먼저 모르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찍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 앞에 영화들이 결코 이제 코미디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영화 시발로 밀리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영화 인천스텔라를 찍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방금 너무 좋은 질문 주신 건데 그러니까 다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각각의 영화를 찍으면서 생각했던 진화의 의미는 인천스텔라를 찍으면서 생각한 영화의 이제 인간의 진화는 독립이다. 예. 독립을 진정하게 이제 부모라는 존재로부터 혹은 뭐 그 어떤 주변의 존재들로부터 자기 혼자 진정한 독립을 이뤄냈을 때 그게 뭐 경제적인 독립이든 뭐 이제 이런 단순한 뭐 어떤 한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딱 생각하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진정한 독립을 이뤄냈을 때 저는 진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발로 밀리의 시작이라는 영화를 찍었을 때 제가 생각한 진화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처음에 어떻게 나타났을까를 여기저기에서 각각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정말 다 다르거든요. 여기선 창조됐다고 하고 여기선 진화됐다고 하고 정말 두 개가 접점이 하나도 없고 어떤 걸 믿어야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떤 걸 믿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자.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그냥 인류 최초에 대한 그게 상상이든 뭐든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사실 그 누구도 검증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저만의 인류 탄생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비로소 어떤 신적인 어떤 맹목적적인 어떤 믿음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때 진정한 진화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진화 축하드립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성숙도 생각이 나고 성장이 생각나기도 하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의 진화는 결국에는 우주에서 자신이 우연의 산물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진정한 진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인천 스텔라 영화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주에서 인간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터무니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러 인피니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어느 순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자체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고 그 유한함 너머의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데 어느 순간 그것을 넘어서 무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순간
즉각적인 공포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이상한 짓들을 하기도 했었죠. 예전에는 뭐 이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놈들을 다 죽여버린다든가 어떻게든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에 끼워 맞춰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짓도 많이 했었고, 하지만 인간의 이성이 점점 발전하면서 정말로 그 무한함에 대해서 직접 들여다보고 그 무한함을 어떻게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이론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 과정을 우리가 끝까지 뭐 볼 수도 없을 것이고 그 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다만 그런 최신의 과학 이론들이 밝혀낸 아주 확실한 한 가지는 우리는 굉장한 우연의 산물이자 굉장한 행운의 산물이고,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각하고 여기에서 자동차 극장에서 이렇게 영화를 이런 과학 기술에 힘입어서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고, 그렇다는 것 자체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인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제가 아직 마지막 진화를 못했네요. 제가 좀 더 겸손해지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제가 과학관에 와서 처음 한 일이 전시관 리모델링이었는데, 자연사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감독님랑 똑같은 마음을 느꼈거든요. 우주의 역사를 배우고 우주의 이 지구의 역사를 배우면서 내가 얼마나 찰나와 같은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인지, 내가 이 작은 존재로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나, 이런 막 그런 바등바등하나. 네네 네. 이런 마음들 느꼈는데, 정말 그 지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공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지금 윤지영님께서 인천 스텔라 찍을 때 어떤 이론을 참고하셨나요? 라는. 네, 아까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혹시 빠르게 네네, 뭐, 1분 요약해 근데 확실히 주실까요? 과학관이라서 그런가 질문의 수준이 진짜 너무 높고 좋은 것 같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게. 과학 영화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양자 역학의 이론이라든가, 촉근 이론이라든가, 뭐, 거품우주. 거품우주 버블이라든가 작용 반작용이라든가 MC 스퀘어, MC 뭐 그 F는 MA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인용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동양 철학을 좀 많이 더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내천 사상이라 그러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우주다, 이제 이런 것에 그걸 보시면 이제 방금 전에 옆에 연구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의 점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미물이지만, 우주 관점에서는 미물이지만 그 미물이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게 하나의 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인천 스텔라가 사람은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꼭꼭 숨겨놔가지고 이것까지 말하면 많은 분들이 야, 저걸 의도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궁금한데요. 네. 이 영화가 이제 보시면 첫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첫 장면이 이제 비로 시작을 해요. 비가 내립니다. 풍우가 막 지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바다에서 끝이 나죠. 그래서 빗물이 모여서 바다를 잃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간에 보면 막 우주 같은 경우도 제가 우주의 그 디자인이 약간 좀 물속 같다는 느낌도 좀 드실 거예요. 그게 일종의 양수를 좀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빗물이 큰 넓은 바다가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 한 방울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각각의 정말 미물 같은 작은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는 또 그만큼 서로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빗물에서 바다로 시작해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유튜브에서 지금 질문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마도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카타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독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SF 영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두 분, 감독님, 촬영 감독님께서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일단 SF라는 장르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뭐 그 중에서도 뭐 제일 좋아하는 거를 뭐 굳이 꼽자면
지금 딱 떠오르는. 네, 백투더 퓨처 시리즈가 아닐까. 네, 연배가 조금 예측이 되는 네,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마티 맥플라이가 다시 미래로 와가지고 그 해마저 지나갔죠. 네. 근데 정말 타임 패러독스라는 거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감할 수 있게, 그리고 그 타임 패러독스라는 과학적인 그 어떤 모순적인 명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도록 만들어준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백 감독님. 예, 저는 뭐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면 인터스텔라 당연히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1997년작 콘택트라는 영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최초의 인류에 대한 기원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리들리 스콧 감독의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도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제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 그 지구를 지켜라 이런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박준환 감독님. 번지 점프를 하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SF 영화로 보긴 힘들지만 굉장히 방금 보신 영화 인천 스텔라랑도 굉장히 어떤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생과 후생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영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영화 보신 분 중에 번지 점프를 하다를 좋아하신 분이라면 아마 발견하셨을 텐데, 예, 첫 장면이 이제 그 바닷가에서 둘이서 번지 점프를 하다에서는 왈츠를 추는데 저희 영화에서 이제 개다리 춤을 추죠. 네, 그렇게 오마주를 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좋아하시는 영화가 지금 인천 스텔라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정 질문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요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감독님께서 이번에 처음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요. 같이 작업해 보니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빴다. 이거 아주 솔직하게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가감 좋겠습니다. 없이. 네. 뭐 편한 자리니까요. 네,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백 감독님의 영화는 일단 현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네. 그 현장에서 지금 이 현장에 가장 최적화된 대사와 시나리오, 아까 내러티브. 그러니까 시나리오 자체는 어쨌든 그 쭉 흘러가는 스토리는 결정이 돼 있지만 그 구체적인 씬들은 그 현장에서 이 현장을 딱 보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한 가장 효율적인 플랜이 나온다는 게 장점이고, 모든 것을 다 현장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나쁜 점입니다. 정말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었을 미리 것 좀 같기도 대사 좀 하고요. 써오시지. 현장에서 대사 쓰고 있고. 주변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백 감독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선 탁 감독님이 너무 이제 그 굵직한 경력도 굉장히 많으시고 되게 또 분야에서 굉장히 프로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정말 허물 없이 우리 뭐 모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에게 너무 격 없이 정말 편하게 대해주셔서 그게 저는 정말 가장 너무 좋았었고요. 그리고 단점이라면 촬영을 너무 세련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예, 왜냐면은 사실 제 영화는 시크무비답게 좀 이렇게 모양새가 이렇게 조금 화질이 의도된 다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많은 분들이 보고서는 나도 영화를 찍을 수 있겠구나. 이 영화 정말 부담 없이 찍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영화를 이번에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우고 다시 찍어야 되나, 화질을 일부러 떨어뜨려야 열심히 되나, 찍어주셨는데.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나에게 백승기란 네. 나에게 백승기란 새로운 멀티버스를 또 열어준 사람이다. 네, 어떤 영화라는 멀티버스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다. 네. 긴급 질문에도 굉장한 지금 순발력으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너무 멋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에게 탁재영이란? 나에게 탁재영이란 어떤 촬영 감독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는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에서 존재하는 이 인천 스텔라를 만들어준 사람이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두 분 이제 앞으로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먼저 탁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탁피디의 여행수다라는 그렇죠. 고정 질문이죠. 여행 네. 팟캐스트를 지금 8년째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유튜브도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가고 싶어도 여행을 가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 사실은 굉장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팟캐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늘 내세우는 게
귀만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세계 여행 그리고 여행교회 간증 집회라는 걸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행이 좀 더 원활해지는 그날까지 많은 분들이 꿈 잃지 마시고 저희 여행 팟캐스트 통해서 좀 함께 여행에 대한 관심과 희망 계속 유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백승기 감독님이 또 불러주신다면 이런 영화의 세계에 이제 갓 발을 들였으니만큼 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가고 싶습니다. 아, 네. 탁 PD의 여행수다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백승기 감독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일단, 계획. 네, 앞으로의 계획이. 예, 아까 그 질문해 보니까 이 영화 언제 개봉하냐고 질문도 올라오셨었는데, 예, 지금 이제 이 영화 개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른 작품들이 개봉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좀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이 영화가 개봉될 수 있게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셔서 아마 해가 바뀌고 한 상반기에, 예, 내년 상반기에. 예, 곧 네.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거의 다 올해가 갔기 때문에 곧 빠른 시일 안에 극장에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네. 그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실 수 있게, 예, 오늘 보신 분들 또 주변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갑자기 떠오른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 네, 뭐 제가 집에서부터 준비해온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네. 1845년에 아일랜드에 윌리엄 파슨스라는 이름의 백작이 살았습니다. 이분이 아마추어 천문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지가 있고 돈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거의 최대급의 천문대를 자기 영지에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렌즈의 직경이 1.8m, 렌즈 무게만 3톤짜리. 그래서 그 망원경을 이제 파슨스타운의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네. 그 망원경을 가지고 사실 아일랜드라는 곳이 별을 관측하기에 최적의 장소는 아니죠. 굉장히 구름 끼는 날도 많고 하지만 구름이 걷히는 밤 하늘이면 정말 그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해상도로 다른 은하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그게 은하라는 사실도 모르고 또 소용돌이 치는 별의 구름이 그 망원경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들을 그림으로 이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소용돌이 치는 밤하늘의 별들을 그렸는데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젊은 네덜란드의 화가가 아주 걸작을 남기게 되죠. 그게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갑자기 떠오른 이유는요. 이 과학과 예술이라는 것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발전된 과학이 새로는 전혀 새로운 예술적인 감성을 일깨우기도 하고 그 전까지는 몰랐던 그런 과학적인 지식들이 전혀 새로운 예술이 태어나게 하는, 나타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이번 그 뭐 오늘 G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뭐 들으셨겠지만은 이런 뭐 촉근이론이라든지, 뭐 거품우주론, 저희들이 사실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그냥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런 상상력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들이 또 과학이고, 그 과학이 영향을 미쳐서 또 이런 예술 작품이 탄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말 과학과 예술이 만날 수 있는 SF 영화제를 또 마련해 주신 우리 국립과천과학관 여러분들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이게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제가 네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질문은 아니고 SF 영화 제작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해주신 얘기가 그냥 여기에 그냥 대답. 마지막님을 내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거 물어보면 대답할 거야. 너무 좋은 네, 말씀 너무 좋은 얘기여가지고 네네.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백감독님 마찬가지지만 영화 제작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은. 근데 네. 이제 쉽게 이렇게 영화 제작하시는 감독님께서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또 쉽게 이 발을 못 떼고 있는 그 분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씩 좀 해주실 수 있을지. 예, 뭐 영화 만들기를 사실 제가 누구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은 하고 다니지만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막상 해보시려고 하시면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쉽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했을 때는 아마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만들어낼 텐데, 이제 극 중의 메시지, 영화 메시지처럼 일어나게 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 만드시고 싶은 누군가 계시다면 이제
용기 있게 한번 끝까지 재밌게 만드셔 봤으면 좋겠고요. 과학의 어떤 제가 과학을 깊이 있게 알진 못하지만 과학에서 온 몇몇의 어떤 이론들이 제가 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데에 정말 결정적인 재료로 작용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 영화를 보고 또 어떤 과학자가 뭐 이 영화 속에 뭐 박스라든가 뭐 몇몇 장면들을 보고 정말 풀리지 않던 또 다른 어떤 그럴 수 있죠. 상상과 어떤 가설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서로 그게 예술과 과학이 주고받고 하는 시너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재밌는 영화들 계속해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오늘 정말 의미 있게 이 영화 자동차에 관련된 영화인데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경험 해주시고 또 과학과 관련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과학적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싶은 갈증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갈증을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준비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늦은 시간까지 영화를 봐주시고 자리 지켜주신 앞에 계신 관객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아유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SF 시네마 토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추위를 뚫고 야외 무대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두 분 감독님, 촬영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저희 비상등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